독립언론 탐사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독한 기자 킨 진행을 맡은 저는 봉지욱입니다. 2022년 대선판을 흔든 대장동 그분 미스터리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폭로에 따르면 2019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김만배 씨가 직접 부동산을 방문해 가격을 깎았고 검사는 시세보다 싸게 사줬으니 뇌물 수사는 안 해도 되겠다며 안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찰은 범죄를 덮어줬고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남욱 변호사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장동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독한 기자 킨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치킨쇼입니다. 베테랑 탐사 기자들과 함께 쏟아지는 뉴스 속에 숨겨진 맥락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진, 한상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매우 자주 뵙네요.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오후에는요. 기자들의 맛집이란 프로그램을 같이 찍었습니다. 네, 셋이서 이명수 기자와 함께 4명이서 기자들의 맛집을 찍고 마치고 바로 이제 여기 스튜디오로 달려왔는데요. 오늘 기자들의 맛집 찍기 전에는 저는 아침에 오전에 뉴스공장을 나갔다가 남욱 변호사와 함께 이제 출연을 했고 그거 보셨나요? 뉴스공장? 뉴스공장은 못 봤고요. 전 실시간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했고 이어서 제가 이제 제 개인 채널에서 이제 봉터뷰라는 이름으로 남욱 변호사를 약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남욱 변호사는 우리 김용진, 한상진 기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저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었죠. 그게 네. 언제였냐면 윤석열 내란이 벌어지기 한 2달쯤 전이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2024년 10월경. 아, 예, 그렇죠. 예. 10월 11일 해가지고 이제 네. 두 번 나왔습니다. 네. 네. 검찰의 주신문에 나왔고 또 이제 반대 신문에 나왔고. 맞아요. 하여튼 뭐 저기 남욱 증인 신문 있고 얼마 있다가 내란 일어났어요. 네. 근데 이제 남욱 변호사의 이제 오늘 증언에 따르면 비상계엄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을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해요. 이제 본인이 어찌됐든 지금 여러 가지 폭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됐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뭐 무서워서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솔직히 본인이 살려고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두 기자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왜 죄송하다고 하냐면요. 2024년 10월 뉴스타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남욱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니 뭐 네. 제일 이제 핵심은 우리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제 검찰이 내세운 게 바로 이제 남욱 변호사였어요. 예. 첫 번째였습니까? 첫 번째. 아, 1번. 예. 이제 일본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으니까. 가장 예. 중요한 증인이라고 그렇군요. 이제 검찰이 이제 생각을 했고. 예. 그 기소 내용이 이제 핵심은 김만배가 이제 대언론 공작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실행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언론 공작을 꾸미고 실행했다는 거를 이제 말밖에 없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정언으로 뭐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남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욱을 이제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운 거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김용진, 한상진 두 사람의 공소장이 있고 봉지욱 기자의 공소장이 있는데 네. 이 대장동 사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도 뭐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 공소장에서 우리 세 명의 공소장에서 남욱과 관련된 부분을 다 드러내면 공소장이 만들어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유동규만 남죠. 네, 유동규만 남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만배가 언론 공작을 했는데 언론 공작을 했다라는 김만배는 그걸 시인을 안 해. 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언론 공작을 했다라는 거를 거의 유일하게 뒷받침해주는 증언을 한 사람은 사실상 남욱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법정에서도 거의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달가운 손님은 아니죠. 이제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혈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남욱 변호사는 그래도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이기도 하고 암기력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 뉴스타파 재판의 증언 녹취서를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증언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판사가 들으면 이거 거짓말로 지어낼 수 없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겠던데요. 예. 아니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공소장을 받고 이제 수사 기록을 또 받았잖아요. 예. 수사 기록을 볼 때도 보면 이 어느 순간 남욱 변호사가 진술이 이제 검찰에 딱 맞춤형 진술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네. 진술을 만들어지는 걸 보면 거의 무슨 뭐 톱니바퀴 이렇게 딱딱딱딱 맞물리듯이 진술을 해나가고 저희 그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는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도 한번 했잖아요. 남욱 변호사는 얼마나 검찰 쪽 입맛에 맞는 진술을 했었냐면 심지어는 막 중간중간에 성대모사까지 해가면서 막 액션도 취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리얼하게 설명을 해서 뒤에서 저희가 듣고 있는데 야 저거 반박하려면 참 하세월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디테일한 것들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이야기는 그게 이제 더 이상하게 그게 더 이상했고. 네. 사실 이제 정상적이면 어제 일어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10년 전 이런 게 너무 이제 상세하게 이제 회고를 해내니까 그게 더 이상했죠. 그러니까 저희더러 2년 전 뭐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뭐 했냐라고 물어보면 언뜻 기억이 잘 안 나야 되는데 안 나죠. A부터 Z까지 정말 자세하게 증언을 했던 이유가 오늘 남욱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요. 남욱 변호사가 뉴스공장에서부터 연속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국정조사에도 폭로를 했지만 언론 기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건 있더라고요. 네, 오마이뉴스 기사 다 하나, 딱 하나.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남욱 변호사가 아무리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을 땐 그게 다 기사가 됐고 그걸로 상도 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지금 다시 번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회귀를 한 건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 기성 언론들이 쓰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답답한데 이게 보니까 뭐 진술을 번복을 자꾸 해서 저 사람의 진술은 증언은 믿기 힘들다, 믿기 어렵다 이런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진술 번복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기사화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인 것 같고요. 네. 저는 두 번째가 사실은 제가 이제 사건 당사자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뭐 몇 주 전인가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이제 남욱 변호사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뭐 그 사람의 진술 뭐 앞으로 어떤 진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별로 궁금하지 않다나 이런 말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저는 오늘 그 뉴스공장에 나와서 남욱 씨가 또 이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봉지욱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전부 다 봤는데 보다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도 뭐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사자인 제가 봐도 저 사람이 그때 진술을 이리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이유가 알겠던데 알겠고 지금 오늘 두 매체에 출연해서 한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 나온 얘기인지도 알겠고 저거를 제가 만약에 그 언론사 데스크라면 당연히 오늘 이 얘기는 기사가 나가야 되죠. 그 심지어는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방송은 한 두세 꼭지 정도 리포트가 나가야죠. 아니 뭐 다른 건 몰라도 화이트보드 얘기 좀 이따 하실 건데 화이트보드 얘기는 그 기사를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저도 나름대로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왜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는가? 그는 이제 뭐 겸공이 이제 출처가 되고 또 이제 봉터뷰가 출처가 되었죠. 그 받아쓰기 싫다는 이제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게 있겠죠. 또 하나는 이게 더 이제 핵심적인 건데 내용이 이제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검찰에 피해가 가거나 검찰 권력에 훼손을 주는 이야기는 기자들이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핵심적인 이유가 아닌가. 이제 일각에서는 어차피 검찰과 언론이 그런 공범 역할을 해왔던 게 아니냐.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검찰에 부역하면서 때로는 공범이 돼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본인들이 썼던 기사를 뒤집어야 되는데 그걸 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 그 대장동 그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약간 명확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명확하다고 봤습니다만 근데 사건 당사자 대장동 사건의 당사자인 남욱 변호사가 2021년도 그러니까 대선 기간이었죠. 대선 기간에 동아일보 보도로 이제 이른바 대장동 그분이 시작이 됐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당시에 JTBC의 남욱 인터뷰였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김만배 씨가 유동규를 형이라고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김만배 씨보다 유동규 나이가 어리거든요. 형 동생이라고 하지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한 명 남거든요. 김만배 기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 사건에서 이재명 도지사밖에 없었어요.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큰 논란이 됐는데 대장동 그분에 대해서 그때 JTBC와 인터뷰를 왜 그렇게 했던 건지 오늘 본인이 직접 설명했는데 듣고 오시죠. 제가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는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녹취록을 본 적이 없고 대화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었던 상태에서 그분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걸 전제하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만배 회장님께서 유동규 본부장한테 그분이라고 한 기억은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게 마치 이제 그분이 된 것처럼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녹취록을 보면 동규 네 건지 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저때 JTBC 인터뷰한 때는 정영학이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지 한 2주도 안 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록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JTBC 측에서 이제 남욱 변호사에게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 나온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임을 전제로 지금 질문이 짜여졌고 원래 먼저 줬던 인터뷰 질문지에는 없었대요. 그게. 아 진짜로? 네, 원래 없었고 돌발 질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돌발 질문이요. 근데 전날 인터뷰 보니까 유동규에 대해서 뭐 돈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분이 유동규가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 때 생각나시나요? 그 대장동 그분 논란에서 실제 주인, 숨은 주인이 있을 거다. 뭐 난리가 났고 이게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그분 가지고 이제 엄청난 뭐 추측 이런 것들이 난무를 했죠. 그런데 그게 또 이제 그 당시 뭐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로 좀 뭔가 귀결되는 뭐 그런 이제 움직임도 있었고 그게 대선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기자들이 평상시에는 뭐 엄밀하게 취재하고 뭐 증거에 입각해서 뭐 취재해서 보도한다고 뭐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얘기하면 아마 부정할 수 있는 기자 없을 것 같은데 한 5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죠? 이 주인이 500억 정도 되는 돈을 본부장인 유동규 거라고 이 돈이 이 정도 돈이 규모가 이 정도 되는 돈의 주인이라면 최소한 이재명 시장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의 추정이겠죠. 네, 저는 그랬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 특히 그런데 동아일보 같은 이제 언론에서 한번 쓰면 여기에 대해서 같은 업자들끼리 이제 기자들끼리 서로 잘 검증을 해서 이게 좀 정화도 좀 되고 잘못이 좀 바로잡히고 이런 문화가 언론계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뭐 말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특히나 그 조중동, MBC, KBS 이런 이제 큰 언론사들이 쓴 기사에 대해서 언론계 내에서 서로 검증하는 그런 문화가 없는 것 그것이 난 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하여튼 대장동 그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뭐 대통령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정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뭐 아직까지 거의 모든 언론이 다 썼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뭐 사과를 하든지 정정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언론도 그런 조치를 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동아일보에서 무슨 입장 같은 거 나온 거 없죠? 네, 없어요. 뭐 현재까지는 별 뭐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남욱 변호사가 뉴스공장에서 이제 뭐 인터뷰했을 때는 428억이잖아요. 428억이 이재명의 선거 자금이었다고 했다가 그때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노후 자금이라고 했다가 선거 자금이 관계 없으니까 노후 자금이라고 했다가 노후 자금이니까 아직 안 받은 거다라고 했다가 그래서 그 노후 자금을 위한 저수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유동규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검사가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도 얘기를 하고 오히려 유동규 본부장이 소위 이제 약속받은 428억 중 한 1,000만 달러니까 당시 한 130억 됐을 겁니다. 한 130억 가량을 미국에 자기 누나 쪽으로 보내달라. 미국에서 건물을 사서 그 수익금으로 좀 먹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의 딸이 미국에 누나 집에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동규 그러니까 이재명의 돈이었다면 유동규 본부장이 1,000만 달러를 보내달라고 해서 남욱 변호사가 실제로 지인을 통해서 돈을 보낼 방법을 모색을 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색을 했고 그 모색을 받은 사람이 수사 기록에 있어요. 그 지인 중에 뭐 그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니 그뭐 유동규가 이제 미국에 돈을 보내고 싶어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욱이 남욱이 이거를 예. 알아봐줬다는 건가?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은 당시에 김만배에게 계속 자기 목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 김만배가 안 줍니다. 이걸 그냥 주면 수사받고 너랑 나랑 감옥 간다고 하면서 그렇지.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다음에 유동규가 선택한 것은 그냥 남욱이 네가 받아서 나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석방돼서 나와서 그 자기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며. 예. 그런 사실이 다 있고 자기가 알아본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송금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그게 왜 이재명 그분이 이재명이 되냐? 왜 그 돈의 주인이 이재명이 된 거냐? 의아하다라고 이제 본인에게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네. 새로 듣는 이야기인데. 네. 처음 나오는 아니, 처음 나온 얘기예요. 예.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에게 얘기하기로는 일단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도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왜요? 그랬더니 당신들 사건은 검찰이 조작한 게 맞습니다라고. 그리고 제가 그 조작에 협조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그 보니까 그냥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전체가 그냥 다 그냥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진짜 제가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강백신 특별수사팀장의 지휘 아래 10여 명의 검사들이 5개 언론사 11명의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하고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국기문란 사범이고 뭐 사형에 처해야 될 뭐 국기문란범의 1급 국가 반역자. 국가 반역자의 또 1급 살인죄에 해당하는 살인죄. 범죄 예. 뭐 이런 그건까지 나왔었는데 그 사건이 검찰이 100% 조작한 거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특히 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예.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사건 관련자들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학습 이런 예. 걸 시킨 거고 예.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천화동인 배모 기자 네.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하고 이제 계속 버티니까 네.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계좌를 압류하고 나중에는 대학교 다니는 아들 계좌까지 압류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배성준 기자 와이프가 타고 다니던 저 차도 못 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차까지 뺏어다가 검찰청에 갖다 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제 한번 어떤 검사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가서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배성준 기자하고 배성준 기자 와이프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형 쟤네들 안 멈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그랬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막. 이게 배성준 기자가 누구냐면요. YTN 법조팀장 출신이고 나중에는 이제 김만배 밑으로 가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한 사건 관계자고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입니다. 실소유자인데 이 배성준 기자에게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했는데 그 배성준 기자의 조서 보셨나요? 전 다 봤죠. 네. 예. 어떤 내용으로 검찰에 진술했나요? 그러니까 저희 기록에 다 있는데 배성준 기자 진술 조서는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남욱 변호사 같은 분들 진술 조서는 시간대별로 저희가 쭉 갖고 있어서 진술의 흐름이 쭉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성준 씨의 진술 조서는 제가 기억이 맞다면 2개인가 3개밖에 제가 못 봤는데 그냥 검찰이 불러준 대로 다 맞게. 그러니까 나도 들었다. 들었다. 그 신왕님 저기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준비하는 뭐 언론 공작 네. 이런 것들 나도 뭐 건네 들었다. 근데 주로 이제 배성준 씨는 남구한테 들었다고 진술한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유동규 남욱으로 부족하니까 남욱에게 들은 사람들을 여러 명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민영 변호사도 있고 조현성 변호사도 있고 거기에 이제 배성준 기자 천화동인 7호의 소유자도 있는데 그 배성준 씨의 아내와 아들 뭐 차량이나 계좌를 압류해가지고 그러니까 삶 자체를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배성준 기자 아드님이 어디 의대 다닌다 그러던데 의대 대학생 학생의 계좌를 왜 압류합니까? 그러니까 범죄 수익금이 그걸로 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압류해서 압박을 해서 이 배성준 기자가 전 기억나는 게 예전에 강남 어디 한복판에서 기자 피해가지고 도로를 차가 막 다닌 도로를 무단횡단해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보도가 됐었어요. 제가 그때 얼핏 기억이 되는데 야 저거 저러다가 차에 치였으면 어떡할 뻔했냐 라는 생각까지 그때 그 정도로 저기 언론들이 취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냥 이 사람들을 중대범죄자로 딱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 죽어야 끝난다라고. 예, 우리가 죽어야 끝난다. 그 상황에서 남욱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협조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다음에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니까 뭐 술술 얘기했겠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었겠죠.
그 다시 한번 뭐 리마인드하면 어쨌든 이 김만배의 언론 공작을 그 말로서 이제 유일하게 뒷받침해 주는 게 남욱인데 네. 그 혼자 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남욱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을 계속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말이죠. 다단계도 아니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도 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이 모든 게 100% 조작이었다라는 게 이제 남욱의 폭로인데요. 네. 지금 제 오프 더 레코드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독한 기자 킨 본방송 링크가 있으니까 네. 예, 그거 누르시고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방송은 기성 언론, 재래식 언론에서 아무도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저희가 저는 아까 혼자 인터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두 기자와 함께 훨씬 더 좀 심층적으로 인터뷰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고정 댓글 꼭 누르시고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끝까지 안 누르고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꼭 눌러서 이해동해서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아예 몰랐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2021년 대선 기간 한 9월 달부터 내가 대장동 그분의 프레임을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로 뒤집어 씌울 거야. 내가 언론을 다 조종하고 있어, 만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 씨와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서 녹음한 게 이제 대선 3일 전 2022년 3월 6일에 보도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김만배 언론 공작의 일환이었다. 라는 프레임을 짜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온 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인데요. 남욱 변호사 얘기는 뭐냐면 검찰에서 말한 모든 것은 검찰에서 가르쳐줬다. 외우게 했다. 본인이 학습을 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학습했는지도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계속 그래 맞다. 검사님들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할 때는 정말 화이트보드에 계속 적어가면서 시간 순으로 사건을 쭉 정리하셨죠. 날짜별로 시간 순으로. 기사 난 거, 그 다음에 사람 관계 네. 이런 거를 쭉 정리를 하시면서 그 연결고리에 김만배로부터 지시받지 않았냐, 김만배로부터 듣지 않았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흐름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한테 분명히 들었을 거다. 네. 이건 듣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 조서를 보시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그 다음 어느 순간엔 그런 것 같다. 네. 그럼 마지막에 맞다.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증거를 찾아가는데 증거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 기사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진술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진술로 보강을 하려니 김만배 회장님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시고 네. 나머지 사람들이 김만배 회장으로부터 듣거나 지시받은 내용이 있다는 걸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그 검찰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 라인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처음엔 다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나씩 끼워 맞춘 거죠. 뭐 예를 들면 신학님 씨 녹취록에 네. 저는 그 당시 신학님 씨하고 김만배 회장이 대화를 한지도 몰랐는데 네. 이제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확인해 갖고 신학님 씨하고 만난 이후에 남욱 너랑 통화를 했는데 분명히 신학님 얘기를 너하고 상의를 했을 거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나는 신학님 얘기를 9월 달엔 들은 적이 없다. 네.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기억을 못했다. 사실은 나하고 상의를 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간 거죠. 네. 지금 이 들어보니까-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법정에서 남욱의 증언을 다 들으시고 그때는 다 알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다 학습된 거였는데 네. 화이트보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네. 허탈한데 이렇게 학습을 시킨 검사가 누구래요? 그 특징을 그때 반부패 수사부에 이제 정종원 검사, 정종원 검사도 있고 이거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정종원 검사가 남욱을 담당했었고 만약에 진술을 똑바로 하지 않고 협조를 잘 안 하면 정일권 부장검사가 소위 말해서 남욱에게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는 그 정일권 부장검사가 와가지고 또 압박을 하고 정종원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회유 잘해주는 역할을 하고 압박은 정일권 부장검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모르니까 화이트보드에다가 인물들을 쭉 쓰고 김만배와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면서 너희 둘이 통화했는데 신학님 만나고 한 거 사전에도 알았고 만나고 나서 무슨 내용 들었는지도 알았잖아.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법정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아침에 그 뉴스공장에서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화이트보드에 적어놓고 외워 이렇게 말을 안 했어도
적어놓고 검사가 나가면서 좀 보고 계세요 하고 나갔다가 좀 이따 들어와서 보셨어요? 또 물어보고 이것 좀 물어보고 하다 보면 바보도 외우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저는 지금 이거 보면서 제가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진술했었던 것과 이 진술 조서에 담겨 있었던 내용과 지금 오늘의 이 진술 내용과를 겹쳐보면 정말 이 검사들이 죄질이 안 좋다라는 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계속 스탠스가 뭐였냐면 김만배는 주변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나 정도만 믿고 모든 걸 다 상의하는 사람이 나 정도다. 그래서 김만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 진술 조서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뉴스공장 그리고 봉지욱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2021년 초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벌어지기 거의 한 1년쯤 전에 김만배하고 싸워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고 그러다가 대장동 사건이 시작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검사들은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김만배나 남욱 변호사의 통화 내역을 다 봤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상당 기간 연락을 안 하고 지냈었구나라는 걸 알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조작 수사를 밀어붙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단서가 있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식의 변명 자체가 저는 통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거 보면서 딱 느끼는 게 일단 저희 기록에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의 통화 내역, 통신조회 내역이 있는지 빨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맞춰봐서 이 남욱의 진술 조서, 김만배 진술 조서 내용하고 맞춰봐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아침에. 빨리 맞춰 보셔야지. 근데 이게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생각만 하면 뭐해? 아니 오늘 다른 일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은 못했어요. 이제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김만배가 언론 공작을 해서 대장동 구분을 윤석열로 만들고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허위 보도들을 교사했다. 여기는 이제 허위 보도 범들이고요. 근데 저희는 그때 당연히 알지도 못했고 제가 뉴스타파 입사하는 뭐 2022년 10월까지는 알지도 못했고 만난 적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이렇게나 잘 만들어냅니다. 이거 창작 능력 하나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남욱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검찰에 한 100번 넘게 불려갔다. 뭐 그냥 출정했다 그러죠. 근데 들어가서 이제 검사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가 안 나오면 계속 물어보고 뭐 쪼고 해가지고 뭐 12시, 밤 12시 넘어도 이제 집에 안 보내주고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다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재작년 그 10월, 11월 달에 우리 변호사들 반대 신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검찰 측에 이제 제1호 증인으로 나와서 검찰 스토리라인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그런 증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열린 이제 기일에서 이제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을 하니까 일말의 양심에 이런 뭔가 뭐 남아 있는 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반대 신문을 하니까 자기가 100번 넘게 불려가서 계속 이제 그런 뭐 진술을 이제 요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단서를 남겨놓은 거죠. 이미 본인은 그때. 그런 장치들을 좀 남겨놨겠죠. 예, 좀 남겨놓은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그걸 제가 못 물어봤는데 다음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는 남욱 변호사 본인 사건이 아닙니다. 본인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협조를 한 건데 그러니까 100%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수사를 받을 때 검사들이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결론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사였잖아요. 근데 한 20명 가까운 검사들에게 남욱 변호사가 돌림방을 당하면서 수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적절한 뭐 이런 것 같고 돌림 수사를 당했는데 상당수의 검사들이 이재명 같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 저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해. 이재명은 감옥에 가야 돼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남욱 변호사가 했었던 말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처음에는 대장동 수사의 끝 무렵에 그냥 뉴스타파 보도에서 틱툭툭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묻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수사팀이 꾸려지고 뭘 하면서 막 대대적으로 수사가 되는데 자기도 당황했다라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하니까. 갑자기.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대장동 본류 사건 수사를 할 때보다 더 열심히 느닷없이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 대목이 되게 딱 와닿고 그러면 검사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겠냐? 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제가- 우리 사건이 이제 본류 사건보다 더 커졌다는 거지. 그렇게 됐죠. 나무의 본류 의견으로는 물류 사건보다 더 열심히 왜냐면 수사하더라고요. 더 열심히 검사들이 2023년 1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더 이상 구속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수원지검을 동원해서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이 시작이 되고 우리 사건은 2023년 9월 8개월 뒤에 예. 다시 한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기 직전에 네. 예, 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목숨 걸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야. 이재명을 때려잡으려고 검찰이 지옥문 여러 개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가 안 열리면 그다음 또 안 열리면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기대를 많이 했네. 네. 이 검사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듣다 보니까 제가 국정조사 청문회 나가서 제가 했었던 말이 내가 그 말을 참 잘했구나. 어떤 얘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스로가 이것들은 이 검찰, 이 대한민국 검찰, 이 윤석열 검찰 얘들은 우리를 네. 이재명을 잡기 위한 도구로 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아니 뉴스타파가 무섭고 언론이 무서워서 언론을 탄압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겠다는 목적으로 언론을 탄압한 게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수단이야.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이 던지고 싶은 이재명을 향해서 던진 돌팔매가 된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비판 언론을 제거하려는 그런 목적도 근데 이제 뭐 뉴스타파가 그만큼 있었겠죠. 가장 그만큼. 아니, 윤석열 뭐 정권에서 상당히 크게 있었어. 아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자존심 상해. 알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제 검사들이 협조를 안 하면 캐비닛에 당신 사건 아직 많아. 이거 기소할 수도 있고 수사할 수도 있는데 그냥 놔둔다. 이렇게 하면서 캐비닛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윤석열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특히 그 윤석열 커피 타줬다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극노를 했다. 대노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기자들한테 들었다고 하네요. 어느 기자인지 제가 요거 인터뷰 끝나고 나서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더 웃긴 게 기자들이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남욱 변호사는 오늘 그 봉지한테 그랬잖아요. 기자가가 아니야. 기자들이 다수죠.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기자들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하나 묻고 싶어. 남욱 변호사한테 그 말 해줬던 그 기자들은 왜 남욱 변호사한테 해준 그 말을 기사는 안 써? 안 쓰죠. 저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본 기억이 없거든요. 없어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그 반대 기사를 쓰죠. 반대 기사 써. 그러니까 이것들이 허위 보도한 그놈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한 뒤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식의 추정도 할 수 있는 기사를 의혹을 던지는 정도의 수준의 기사도 난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남욱 변호사한테는 기자들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기자들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윤석열의 경로 얘기가 있었고 지시 얘기가 그러니까 그 수사 기록을 가져와라 회수 지시도 있었다 이게 있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남욱 변호사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진짜 검사님들 권한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목표를 잡고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네. 거기에 어떤 특히 증거가 아닌 진술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완성하는 이런 거는 네.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건 너무 많거든요. 일단 구속시키겠다면 겁나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특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허위의 사실이 맞는데 그렇게 허위의 사실이 만들어지고 기소가 됐고 그게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어떤 기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당시 대통령이 경로를 해서 그래서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수사가 시작된 거다. 그래서 이것도 기소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기자들은 이제 조중동 기자들이고 이름도 알겠는데 이름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남욱 변호사 지난주에 석방됐잖아요. 석방되고 몇몇 기자들한테 지금 오늘 인터뷰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SBS 기자도 있고 거의 전화가 잘 오지는 않는데요. 네. 이것도 되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인터뷰를 섭외하려고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화가 거의 오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석방됐을 때는 전화가 장난 아니게 많이 와서 그러겠죠. 예. 모든 재산이 압류돼서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기자들한테 밥을 많이 얻어먹었대요 그때. 예.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밥을 얻어먹고 많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자들 연락도 오지 않는데 뭐 SBS 기자는 이게 좀 친한 기자들은 연락이 와서 이 사건 전모를 다 이야기해줬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안 써. 끝. 끝.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욱 변호사가 폭로하고 뭐 증언을 하고 있지만 언론에 안 실어주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무도 모르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경로로 기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자들한테 들었는데 예. 어느 기자도 그거를 알고 있었지만 의혹 보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경로한 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네. 라는 게 만약에 팩트라면 네. 윤석열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걸 유일한 정적 자산으로 정치를 시작했었던 인간이 네. 대한민국에 있는 검찰, 자기가 있었던 검찰을 포함해서 주요 공직자, 주요 공공기관 모든 국가 조직을 자기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람과 조직으로 다 만들어 놨었던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 윤석열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은 맞나요? 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람은 사람이지. 이게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니, 뭐 인간이 아니 부담스럽게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하는데 뭐 인간 아니, 그러니까 새록새록 새록새록. 들 때마다 열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고 수사받아도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 하나 또 오늘 남욱 변호사 인터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법정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 혹시나 왜냐하면 저 수사받을 때랑 그 재판이 좀 1년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교육받은 대로 진술을 안 할까 봐 검사가 불러다가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를 복사를 다 해놨더래요. 복사해놔서 주면서 먼저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그걸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는 어느 정도 다 기억을 하고 있었대요. 암기력이 좋아서. 근데 검사가 걱정하면서 조서 줄 테니까 검찰로 오세요. 그래서 갔다는 그런 증언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사실이라면 이제 뒷목 정도가 이거는 약간 뭐를 봐야 됩니까? 아, 이건 범죄입니다. 네. 이건 범죄로 봐야 돼요. 이건 정확히 범죄고. 아까 안 그래도 잠깐 들었는데 승인이 깜짝 오염되니까. 놀랐어.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남욱 변호사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법정 증언 녹취서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요.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게 쭉 답변이잖아요. 네. 한 문장 물면 거의 자판기처럼 쭉 나와요. 제가 기억력이 근데 이게 진짜 아무리 좋긴 그래도 하네요. 이거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본인의 사건도 아닌데 네. 이 정도 디테일하게 외울 수 있었던 게 검찰 진술하고 법정 진술이 일치할 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왜 그러냐면 검사님이 네. 증언 전에 전화가 오셔갖고 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볼 수 없거든요. 네. 검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 그래서 언제 나가시죠? 그래서 뭐 연락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본인 진술하신 거 줘서 복사해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인 진술 줘서 복사해 가라고. 네. 그래서 이제 네. 보통은 참고인이 자기가 진술한 거를 신청해서 복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갔더니 이미 제 것만 딱 복사를 해서 저 사건 정종원 검사 같은데 검사가 미리 법정에 증인 나오기 전에 참고인 조서를 복사해주고 읽어보고 오라고 하고 자기가 법정에서 또 묻고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겠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얘기 엄청 많으시죠. 특검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꼭 특검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해도 넘어간다 싶어서 꼭 그런 과정들을 좀 수사가 돼서 밝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뉴스타파 재판의 남욱 증언 배경이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탈해요. 그러니까 남욱에게 참고인 진술 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학습을 권유하고 그리고 그걸 복사해 준 검사가 법정에 나와서 남욱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상했던 게 남욱 변호사가 자기 사건이 아닌데 법정에서 얘기한 그 증언 녹취서를 보니까 거의 자판기 수준으로 되게 논리 정연하게 나옵니다. 이게 저는 되게 이상해서 제가 저렇게 한번 물어본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예. 또 검사의 이제 주신문 때 막힘없이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그 기억력이 저렇게 좋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배경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화가 좀 나는데 화나고 끝날 일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 형사사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독수독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조항을 좀 봐야 되는데 검찰 내규 같은 거 예. 아마 저런 짓 못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기억이 맞다면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는 저희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변호인 측에서 네. 여기 출석하기 전에 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뭐 그런 적이 있었는지 저희가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물어봤는데 아마 그런 적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남욱 변호사의 저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증거를 조작하고자 하는 목적 혹은 행위 그리고 진술을 강요하거나 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저희가 증인 신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뭐 저희 변호사 통해서 아니 근데 수사 검사들 그 증인들 신청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지금도 증인이 한 100명 되는데 여기 검사들까지 하면은 1심 재판 5년 넘겠는데요. 아, 계속 가보는 거죠. 지금 뭐. 몇 년째? 2년째 아닙니까? 아, 이제 그렇죠. 재판 한 2년. 재판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3, 4년 더 해야 1심만 3, 4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특검이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상이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고 공소를 기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주임검사 윤석열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를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봐줬냐 안 봐줬냐 윤석열은 몰랐다고 그렇게 잡아떼는데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요 처음에는 검찰에서 만배영을 통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박영수 전 고검장을 조우영에게 소개를 해줬고 사건이 없어졌다라고 일관되게 윤석열 검찰이 들어선 때까지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다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들어와서 그 말을 뒤집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게 자기가 착각했던 거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걸 자기가 착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 윤석열이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의 범죄를 봐주지 않았다. 그건 내가 착각했다라고 말을 뒤집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2011년에 김만배와 박영수를 통해서 조우영에 대해서 뭘 해준 거냐 물어봤는데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그 얘기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줘 보시죠. 이제 2011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예. 중수부에서 저축은행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박영수 고검장을 선임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충분히 드렸고 그 이후에 조사를 조우영이 중수부에서 받을 때 아예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었는지 아니면 묻었는지 조우영은 이제 질문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질문을 안 했다고 계속 네, 하죠. 질문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영수 고검장이 그 내용을 다 듣고 당시 뭐 중수부장이나 그 밑에 있는 주임 검사인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뭐 처벌을 아예 안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우영 씨는 네. 박영수 변호사한테도 뭐 대출 커미션 뭐 20억 받은 거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조우영 그걸 씨는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조우영 씨는 자기가 받은 대출 커미션이 범죄라고 생각을 안 했고 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담할 필요가 없는 주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남욱 변호사의 얘기는 뭐냐면 박영수보다도 그 실무 담당은 허용진 변호사가 있잖아요. 허용진 변호사라고 네, 하는 허용진 분이죠. 변호사라고 박영수 밑에 있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허용진 변호사에게 한 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20억 커미션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도 알고 박영수도 알고 허용진 변호사도 알고 조우영도 알고 조우영이 1억 5천만 원이나 주고 성공보수까지 이제 걸어가면서 박영수 전 고검장을 선임한 이유가 대검 중수부에서 그 알선수재 그 혐의를 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 그 증언이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 재판에 이제 또 들어온 다른 주요 증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강길 씨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장동 이제 초기 사업자, 첫 사업자죠. 네.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습니다만 일관되게 그 당시에 이제 조우영이 자기가 이제 어떤 취약점이 있는가를 잘 알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검 중수부에 불려갔을 때도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 거고 또 이강길 씨도 이제 자기도 이제 검찰에 불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관하고 이제 사전 면담을 할 때 이미 이제 조우영이 그런 날선 그 수수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다는 거를 이미 이제 그 수사관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쏙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 이제 진술을 그 뭐 검찰 측 증인도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그 이강길 증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영은 자기가 검찰에 들어갈 때 제일 걱정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무슨 뭐 뇌물을 자기가 대신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됐고 아니면 뭐 자기가 그 개발한 타운하우스 관련돼서 무슨 뭐 민원 관련된 이런 뭐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이강길 씨에게 하더냐라고 이제 시행사 대표가 그러니까 예 시행사 대표 이강길 씨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조영 씨가 제일 많이 걱정했었던 건 자기가 받은 대출알선 커미션 그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20억 원이 알선수재면요. 2015년 나중에 이제 조우영 씨가 수원지검에서 이제 해서 수원지법에서 처벌을 받는데 징역 2년 6월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구형 자체도 굉장히 적게 했어요. 나중에 보면.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좀 봐주기 수사를 그러니까 뭔가 좀 작업이 들어갔던 느낌이 그러니까 들죠. 나중에 4년 뒤에 수원지검에서 조우영을 수사해서 나중에 유죄가 확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조우영에게 도움을 줬던 변호인 중에 한 명이 2011년에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김홍일 중수부장이 퇴임하고 변호사 신분으로 법무법인 세종일 겁니다. 실제로 조우영 씨 2심, 1심 다 세종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홍일은 자기가 드러나니까 선임계는 내지 않고 예, 그렇게 뒤에서 그림자 변론을 한 걸로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침에. 그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냐 했더니 김홍일 그러니까 조우영은 수사 대상도 아니고 아무 관계자도 아닌데 무려 4년 전에 대검 중수부장이 변호사가 돼서 조우영을 변론해 줬다는 거. 이런 사실만 봐도 이 사람들의 그 관계나 2011년 대검 중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뻔한 건데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희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아마 그 두 분도 아마 저랑 같은 느낌을 좀 받으셨을 텐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공소장에 적어놓은 것을 입증하겠다라는 욕심과 목표가 분명히 보였어요. 저는 검찰. 근데 재판을 하면 할수록 2011년 윤석열 수사팀의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하나둘씩 이제 드러나니까 요즘 제가 재판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언젠가부터 자기들이 써놓은 공소장을 입증하겠다라는 생각은 포기한 것 같고 우리 검찰의 대검 중수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수사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받고 싶어서 2011년 수사팀의 쉴드를 치는 질문과 쉴드를 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2026년 시점에서 자기들이 써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 공소장, 우리 공소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보면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검사 이제 우리가 재판 초기에는 이제 반부패 수사부 우리를 직접 수사한 이제 검사들 4명이 와서 이제 공소유지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다 사라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공판부 검사 1명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판에 나왔던 반부패 수사부 검사들이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어디로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가고 어디 미국으로 가고 해외에 가거나 뭐 어디 유학도 가고 뭐 출산휴가 가고 그랬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다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나 이재명 정권의 검찰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예요. 그냥 거의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이고요. 조직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댓글 중에 이분들의 진정성은 모르겠는데 그 머리 하얗게 세신 분의 진정성은 인정하고 싶다고. 왜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거 왜 그러신 건가요? 네, 머리 하얗신 분의 진정성만큼은 인정하고 싶다. 아닙니다. 머리 색 가지고 진정성을 따지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레 이번 주 금요일에 남욱 변호사 등 이 대장동 업자들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있습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가 그날 이제 본인 사건이니까 당연히 갈 텐데 이어지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 검사들의 범죄는 반의 반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모레 또 재판에서 이제 본인 사건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 같고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제 개인 채널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에서 매봉쇼에서 남욱 변호사 두 번째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작 기소 특검이 아니다. 이거는 검찰 범죄 특검이라 불러야 한다라고 이제 지난주 매봉쇼에서 말씀을 김영진 기자가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기사를 계속 쓰고 계시죠? 예.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역대급입니다. 지금 다 절반 했는데 50분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다루는 걸로 이렇게 하고.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예, 그런데 이제 예, 이렇게 아니 이게 굉장히 그냥 어렵게 준비하셨는데. 아니 그냥 뭐 저 주막한 성격으로 갈 이제 문제가 아니야. 이게 매우 예.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제 뭐 짧게 하면 이게 일단은 국정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기성 언론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기사를 안 써요. 예. 그래서 심각하지. 이제 나라도 한번 정리해 보자 해가지고 그러면 뭐 한 10가지 정도 기사가 다룰 게 나오겠지 해서 한번 봤는데 그래서 이제 한 3개 정도 묶어서 한 3건 정도 기사를 쓰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50개가 나와. 그러니까 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 하는 50가지 이유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며칠 전에 이제 3건을 써서 이제 정리를 했고 오늘 또 이제 2개를 했어요. 네. 근데 아직 이제 5개밖에 못 했어. 45개가 나왔는데 네, 45. 이거 이제 이 시리즈를 과연 끝낼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이게 있으면 왜 이 기사를 김용진 기자가 지금 하고 있냐면요. 대다수의 언론이 국정조사했는데 별거 없더라. 뭐 판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뭐는 뭐 범죄 증거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사를 쓰고 있어요. 네, 그렇게 예. 막 쓰고 있어요. 따라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도 할 필요가 없다. 요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타파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제 기사 여기 뭐 검찰 범죄 뭐 이런 걸 이제 검색으로 해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최근 기사에 보면 그저께 이제 출판한 거하고 또 오늘 오후 출판한 거하고 기사를 2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 재밌는 거는 그게 그겁니다. 아니라 제가 볼 때 기자들의 맛집 촬영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찍혔어요. 맞아요. 지금 기자들의 맛집 안 찍었으면 이거 하자고 난리 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다음 코너가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코너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코트워치 우리 독립매체에서 지금 한 몇 달 동안 지금 준비해 가지고 지금 막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그게 메인이에요. 그렇지. 이 방송에. 그걸 이제 한 1시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말 이상하네요. 지난주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뭐 1시간이 되든 2시간이든 내가 아니, 지금 지금 끝까지 와가지고 해야 지금 된다. 1시간째 지금 대기하고 우리 있어요. 저 간달프께서 달라지셨어요. 네, 지금 간달프 기자 아니 원래 그래.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양보를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뭐 다음 주에 후속 기사까지 이어서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일단 하기로 하고요. 예. 지금 치킨 쇼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독종들 코너로 갈 텐데 이 두 네. 분의 기자들도 함께 하니까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